안녕하십니까. 교회미술 2000년 드디어 이제 11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지난번 강의와 마찬가지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르네상스 미술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볼 역사적 사건, 종교 개혁을 맞이하여서 가톨릭 세계가 어떻게 이 문제를 예술적으로 또 변화를 주었고 그것에 반응했는지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강의에 한번 중심으로 삼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눈여겨봤던 그 감동적이었던 모습,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가톨릭 세계의 어떤 가르침과 교리를 펴는 그런 중심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 성하께서 직접 로마를 찾은 수많은 신자들에게 강복을 내리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로마 도시 자체가 한 발 한 발 여기에 적합하게 맞춰지던 바로 그 시기가 바로 16세기, 그리고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볼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이루어서 로마는 바로 이러한 거대한 도시 자체가 하나의 어떤 성지로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로마가 교황청, 바로 교황께서 바로 여기에 자리하셨고, 교황님은 이곳에서 여러 신자들에게 이러한 어떻게 보면 감동의 그 순간을 같이 나누면서 로마의 어떤 역사적 의미를 함께 전 세계에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시면서 우리가 로마의 미술이 16세기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그 베드로 광장의 가장 핵심은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성 베드로 성당은 바로 율리우스 2세 때 다시 재건되기로 결정이 되고요. 이게 16세기 이후 여러 교황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거대하고 웅장한 그 대성당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 전에 이 자리에 있었던 지금은 우리가 예전 구 베드로 성당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올드 세인트 피터스의 모습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적인 바실리카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앞에 사람들을 맞이하는 거대한 일종의 뭐 그 현관과 같은 구조물이 있고요. 그 앞에 이제 베드로 성당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당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지어졌던 베드로 성당의 모습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 첫 번째 베드로 성당이 거의 1000년, 1200년 계속되다가 너무 건물이 쇠락하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이것을 보수할 것인지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지을 것인지 고민을 여러 교황님께서 하셨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미켈란젤로를 발탁해서 그 시스티나 예배당에 천정화를 그리게 했던 그 어떤 예술적인 야심가라고 할 수 있는 율리우스 2세 때 바로 이 자리, 성당 자리를 다시 허물고 여기에 더 새롭고 위대한 거대한 성전을 짓겠다라는 의지를 표방하게 됩니다. 그 전의 모습은 지금과 같은데요. 지금 이 모습이 로마의 모습,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요. 로마에는 거대한 두 대성당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 성당, 또 하나가 요한 성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라테나노 성당인데요. 사실 그 요한 성당과 그 베드로 성당은 그 로마를 대표하는 두 개의 위대한 성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티칸 성당 같은 경우는 16세기에 재건축되면서 현대적인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반면 라테란 성당 같은 경우는 부분 보수를 계속 해오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자리하게 되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라테란 성당, 요한 성당인데요. 여기에도 교황궁이 있었고 교황님께서는 오랫동안 여기에 또 많이 머물게 됩니다. 그럴 경우 만약에 바티칸과 라테나노 이 두 성당을 잇는 그 길은 항상 교황님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 되겠죠. 교황님께서 라테라노에서 베드로 성당까지, 아니면 베드로 성당에서 요한 성당까지 왕래하실 경우에는 굉장히 도시 자체가 축제에 빠지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라테란 성당의 모습인데요. 고대의 모습을 부분 개조하다 보니까 약간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예술적으로는 좀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 베드로 성당을 짓게 되는 그 첫 번째 중요한 그 결정이 이어지고 나서 이것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베드로 성당의 건축가는 지금 이 조그마한 원형 성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템피에토 성당을 설계한 브라만테라는 그 건축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브라만테가 설계한 베드로 성당은 물론 이후 뭐 여러 건축가, 심지어는 미켈란젤로도 이 건축에 크게 많이 관여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그 브라만테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는 조금 많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얘기할 때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첫 단추를 브라만테라는 건축가가 꿰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베드로 성당의 원형을 아마 보게 되는 시초가 되게 되고 그 DNA는 이후에도 어느 정도는 유지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브라만테가 로마에서 설계한 템피엔토라는 조그마한 성당인데요. 보시게 되면 고대 로마의 원형 신전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요. 기둥, 그리고 돔, 그리고 질서 있는 그 배치, 엄격한 좌우 대칭, 무엇보다도 원이라고 하는 아주 좀 완벽한 도형을 구사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그 템피에토의 평면도를 보시게 되면 여러 동심원들이 중첩되거나 변화하면서 공간이 구성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어떻게 정다각형 아니면 원형 이런 성당이 우리가 초기 이후 바실리카와 함께 교회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소위 말하는 중앙 집중형 원형 정다각형 성당의 전통을 이 브라만테가 다시 되살리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 성당은 크게 보면은 이런 원형, 정다각형, 정사각형, 팔각형 이런 형태의 틀을 기본적으로 갖추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들을 브라만테가 최초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을 보시게 되면 이게 브라만테가 처음 고민했던 그 설계 도면으로 알려져 있고요. 오른쪽이 지금 완성된 베드로 성당의 모습입니다. 보시게 되면 입구 쪽으로 좀 더 많이 그 확장된 모습이고요. 크게 보면 장십자가 형태의 모습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원래는 지금 우리가 봤던 브라만테가 보여줬던 정다각형, 원형 이런 기본적으로 중앙 집중형 그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아래쪽 두 칸을 맞게 되면 거의 정다각형의 모습을 지금 베드로 성당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다각형 성당은 그 상징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신도석들이 좀 더 많아야 미사를 보거나 여러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기능적으로는 이 바실리카 형태의 장십자가 형태가 좀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성당은 그 신도석을 좀 더 두 칸 정도 아래로 확장하게 되면서 지금은 중앙 집중형 설계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장십자가 형태의 긴 축을 갖추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융합되어 있는 두 개의 그 어떻게 보면은 교회 설계의 원칙이 여기서는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반영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평면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베드로 성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만테가 한 게 있고요. 미켈란젤로가 한 게 있고요.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 대성당을 완성한 마데르노라는 건축가에 의해서 완성된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모습까지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신다면 베드로 성당의 모습, 이 변화가 교회 미술사에 있어서 건축 설계의 어떻게 보면 역사를 거의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봤던 올드 세인트 피터 구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바실리카 형태를 충실히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만테는 중앙 집중형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단순하게 했던 미켈란젤로. 하지만 이런 걸 기능적으로 장십자가 형태를 반영해서 좀 더 확장한 마데르노의 설계까지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베드로 성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나게 중요한 대성당이 어떻게 제작되었고 만들어졌는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건립 과정을 기록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벽화로 그려진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베드로 성당의 돔이 아직은 완성은 안 됐지만 돔의 받침대라고 할 수 있는 드럼 부분이 완성되었고요. 그리고 베드로 성당의 그 중심에 놓여 있는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고 광장도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 뒤로 아주 잠깐이지만 조금이지만 시스티나 예배당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스케치로 또 그린 모습인데요. 지금과 같이 웅장하고 좌우대칭이 확실한 베르니니의 콜로네이드에 의해 갖고 그야말로 양손을 쫙 앞쪽으로 뽑아서 멀리서 온 순례자를 환영하는 듯한 그런 광장의 포메이션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바로 이런 모습으로 점차 베드로 성당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형되고 있는, 지금 보시는 것도 16세기 중반 그 베드로 광장을 봤던 그 화가들의 기록에 의해서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멀리서 보시게 되면 앞에 두 개의 종탑과 거대한 피렌체 대성당의 돔보다도 더 큰 웅장한 돔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성당의 그 엄청난 수직적 그 높이를 장악하는 저 돔과 함께 베드로 성당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앙에는 페디먼트가 있는데요. 그리고 기둥도 보이고요. 기둥을 보시면 1층에서부터 2층, 3층까지 아주 거대한 칼럼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저런 디자인은 아마 미켈란젤로의 그 아이디어였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런 뭐 수십 미터의 높이의 대규모 기둥, 칼럼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로마의 중심지로서의 바티칸의 중심지로서의 베드로 성당, 베드로 성당이 바로 그 그리스도교 세계의 중심으로서 로마의 위엄을 응축해서 보여주고요. 그 응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고전 전통의 어떤 질서와 비례의식 이런 것들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다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 성당의 모습을 하늘에서 촬영한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베드로 성당이 그 자리를 하고 그 앞에 그 오벨리스크가 자리한 광장이 있고요. 그 광장과 함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을 쫙 뻗어서 사람을 이렇게 껴안듯이 환영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 기둥의 열주들이 쭉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 열주들도 크기가 거의 뭐 20m 이상 넘는 굉장히 웅장하고 거대한데요.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이 베드로 광장과 베드로 성당이 완성된 거는 17세기 중반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6세기 초 율리우스 2세의 어떻게 보면 베드로 성당 재건축 아이디어가 나온 16세기 초에서부터 지금과 같은 아름다운 균형 넘치는 광장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거의 150년 동안 여러 교황님과 수많은 예술가들이 공력이 여기에 투여되면서 지금과 같은 아름다운 대규모 광장과 성당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그림 그 뒷면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 교회가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면 이 방금 봤던 브라만테의 템피에토와 비슷한 모습이라는 걸 아마 추측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브라만테와 라파엘로는 고향이 같습니다. 우르비노라는 지역에서 아마 주로 활동하다가 피렌체를 거쳐서 로마로 와서 교황의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데요. 그 율리우스 2세의 주변에 있었던 예술가 3인을 제가 미켈란젤로, 브라만테, 라파엘로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미켈란젤로는 브라만테와 라파엘로가 서로 친했기 때문에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항상 약간 좀 더 위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보다 어린 라파엘로가 자기의 그림을 베끼고 그리고 교황과 친해지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브라만테가 자기 고향 후배인 라파엘로를 적극 후원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심도 좀 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은 있는데요. 생각보다 미켈란젤로는 또 탁월한 재능도 있었지만 경쟁심도 굉장히 컸고 그러한 모습들을 이 라파엘로와 브라만테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관계에서 또 한번 잠깐 읽어볼 수도 있고요. 이러한 어떤 경쟁 관계에 의해서 로마 르네상스의 미술이 굉장히 화려하고 또 격조 있게 발전하는데 또 역할을 했다는 것들도 우리가 또 기억해 둘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파엘로의 미술을 잠깐 보게 되는데요. 라파엘로는 그 당시 유행하고 있던 여러 그림들의 장점을 취해서 자기의 예술로 승화시키는 아주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어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라파엘로는 약간 따라쟁이다, 흉내를 잘 낸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뭐 이러한 얘기를 뭐 피카소도 얘기했고 여러 예술가들이 하는데요. 좋은 작가는 베끼지만 그 위대한 작가는 훔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작가는 정말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다른 작가의 어떤 장점들을 표현해내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어디서 뭐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장점들을 자신들이 어떤 표현력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 그림도 보게 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여러 그 당시에 위대한 화가들의 전통들을 잘 라파엘로가 이해한 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굉장히 우아하면서 섬세한 특히 성모 마리아의 눈길을 한번 보시면 저 부드러운 눈빛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라파엘로의 장점이 그야말로 기존의 전통과 어우러져서 잘 드러내는 그런 미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라파엘로가 드디어 그 교황의 눈에 들어서 바티칸에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라파엘로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정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라파엘로는 교황님의 집무실에 일종의 벽화를 그리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들 얘기할 때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두 위대한 화가가 그야말로 몇백 미터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불꽃 튀는 경쟁을 교황님을 놔두고 벌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소위 하이 르네상스, 전성기 르네상스의 꽃이 바로 이러한 그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경쟁심과 이러한 두 작가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것을 끌어당겼던 율리우스 2세라든지 레오 10세라든지 이러한 교황님의 어떤 안목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이 오늘 또 우리가 눈여겨볼 중요한 이야기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바로 율리우스 2세의 모습이고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바로 라파엘로입니다. 교황께서 볼로냐에서 벌어졌던 전쟁 때에서 패해서 기분이 좋지 않으셨는데요. 그런 어떤 좀 우울함과 입가에 더 보이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각오심 이런 것들을 라파엘로가 아주 잘 표현한 그런 교황님의 초상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교황님이 그 집무실은 시스티나 예배당 맞은편쪽 건물 상층부에 자리하게 되는데요. 바로 저 교황의 집무실에 라파엘로는 그 유명한 아테네 학당을 비롯해 여러 벽화들을 그려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를 거느렸던 율리우스 2세, 방금 우리가 보듯이 약간 입술을 깨물고 있던 그런 절치부심의 모습의 율리우스 2세의 모습을 봤는데요. 그 모습에 비하면 예술적인 행운은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교황보다도 크게 누리신 분이 율리우스 2세인데요. 물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재능 있는 작가의 능력을 알아봤던 그런 안목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테네 학당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대화를 하면서 걸어 나오고 그 주변에 그리스 철학자와 수학자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도인데요. 원근법, 어떤 신체에 대한 표현, 이런 균형 이런 것들이 뭐 아주 잘 이루어져 있어서 소위 그 하이 르네상스의 뭐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그리스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바티칸 교황의 집무실에 그려졌다는 게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겠죠. 철학이라는 것은 그리스 철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페이가니즘, 이교도적 사고이기 때문에 신학의 세계하고는 조금 별개의 세계인데요. 이 당시가 되면 신학, 그리스도의 어떤 신학에 대한 자부심은 너무나 컸고요.
이러한 그리스의 어떤 철학들도 다 아우를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어떤 신에 대한 해석의 한 일부로서 이 철학을 끄집어들게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인문주의의 핵심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전 신학에 반대되는 것으로 인문주의를 상징하는데요. 그러기보다는 신학의 세계 안에서 인문주의가 꽃을 피웠다라고 보는 게 르네상스에 대한 좀 더 합리적인 해석일 수 있고요. 지금 이러한 그리스도 철학에 대한 철학자들에 대한 그림이 바티칸 안에 이렇게 그려지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둘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라파엘로는 이런 그림만 그린 거 아니라 그 교황님들의 일대기, 특히 훈족이나 이런 야반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여러 교황님께서 그걸 무찌르는 이야기라든지 초기 교황, 특히 레오 교황과 관계된 이야기, 그 맞은편에는 지금 이 그림인데요. 베드로 성인께서 감옥에 갇히셨다가 천사의 인도에 의해서 감옥을 빠져나오시는 그러한 장면을 그린 그림들, 이런 식으로 초기 교황이나 그 교황의 권위를 세우신 첫 번째 교황 베드로의 일대기들도 이 교황님의 집무실 안에 벽화로 그려지게 됩니다. 특히 제가 이 그림을 주목하는 이유는 중앙을 보시게 되면 감옥 안에 그 베드로 성인이 지금 갇혀 계시고 천사가 밤에 몰래 다가와서 지금 베드로 성인에게 깨우는 그런 장면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적인 묘사, 밤이라는 그 곳에서 천사를 둘러싸고 있는 좀 환상의 불빛, 소위 말하는 명암, 밝고 어두움의 대조가 강렬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런 밝고 어두운 어떻게 보면 명암에 대한 극단적 표현 같은 이러한, 우리가 영어로는 이 당시 많이 우리가 쓰는 말이 키아로스쿠로라고 하는데요. 이태리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냥 영어로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밝고 어두운 명암의 대조, 이런 것들은 16세기 이후 17세기 미술에 굉장히 중요한 미술적 표현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라파엘로가 먼저 한 발 앞서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미술들이 교황님의 집무실 안에 스탄자에 그려지게 된 게 바로 16세기 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라파엘로가 이런 그림을 그려나가게 됩니다. 세부를 보시게 되는데요. 진짜 어두움을 배경으로 광채를 뿜어내고 있는 천사의 모습들, 그곳에서 베드로를 인도하는 장면이 곧 이어지는데요. 이러한 특히 감옥을 지키고 있는 병정의 갑옷에 어린 저 불빛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미술적 표현 기법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등장하는 거고요. 이러한 어떤 강렬한 키아로스쿠로는 이후 바로크 미술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력이 된다는 것들도 한번 제가 강조해 놓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는 교황은 레오 10세인데요. 이 교황께서는 원래 메디치 집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기 르네상스부터 르네상스 미술 때 우리가 주목해 봤던 메디치 가문인데요. 그리고 이 교황은 아무래도 좀 메디치 출신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더 많은 아낌없는 그 관심을 보이고 또 그 여러 재정을 쓰게 되는데요.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 있어서 막대한 재정을 또 투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면벌부를 많이 발행하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교황께서 계시고 있었던 1517년에 독일 비텐부르크의 아우구스투스 수도사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바로 이 면벌부에 대한 걸 중심으로 교황청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1517년 있었던 겨루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때 계시던 교황이 바로 그 레오 10세의 모습이고요. 그 교황을 보좌했던 그 조카이면서 관계되었던 그 메디치 집안의 추기경과 함께 그려진 초상화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도 라파엘로입니다. 예, 지금 그 유명한 95개조의 논방문을 그 아우구스투스 수도사 루터가 교회에다가 항의문을 보내게 됐고요. 이거에 의해서 그 북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가톨릭 세계에 대한 도전과 반발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소위
그 개신교 운동, 종교 개혁에 도전이 시작하게 됐고요.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가톨릭계의 어떤 그 교리적 정리와 문제에 대한 여러 논의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그 트리엔트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1546년서부터 꾸준히 열리게 됐는데요. 이게 완성되는 게 1564년입니다. 그래서 트리엔트 종교회의가 이때 열리게 되고요. 어쨌든 이때 이후로 1517년부터 소위 가톨릭 세계, 유럽 세계를 하나로 묶어놨던 종교적 어떤 큰 축은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신교, 우리가 얘기한 구교, 이런 식으로 가뉘게 되고요. 가톨릭계에 도전하는 개신교가 등장하게 되는 어떤 역사적 계기가 바로 1517년 10월 31일 날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영어로는 레포메이션이라는 것들이 벌어지는데요. 가톨릭계에서는 이 레포메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그 대응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의 핵심은 트리엔트 공의회가 되겠고요. 그것들을 또 역사적으로 담아내는 용어가 카운터 레포메이션, 번역으로는 반종교 개혁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것을 종교개혁에 대한 대항하는 운동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참고적으로 일반적으로 반종교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운동이 가톨릭계에서는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대사건이 로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1527년에 벌어진 로마의 약탈이라고 부르는 거죠. 로마의 역사상 이렇게 치욕적인 약탈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1527년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왔어도 결국 로마를 뭐 포위하거나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자기들이 성과를 얻으면 보통은 다 포위를 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요. 1527년에 그 독일 신성 로마 황제 카를 5세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를 공격할 때 개신교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진짜 로마를 아주 공포로 몰아넣을 만큼 아주 심한 약탈을 하게 되죠. 로마의 권위가 크게 실추된 두 개의 사건이 연거퍼서 벌어진 겁니다. 1517년 종교 개혁이 시작되면서 로마의 권위는 크게 상처를 받았고, 1527년 이 카를 5세의 로마의 약탈에 의해서 진짜 로마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공포의 도시로 바뀌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가 중세 이후 르네상스의 번영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1517년부터 27년 이 과정에 의해서 로마는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 위기의 중심에 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봤던 그런 라파엘로라든지 미켈란젤로가 보여줬던 균형 있고 자신 넘치고 그야말로 인간을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런 미술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좀 더 복잡하고 내면적으로 성찰하면서 과연 기준이 무엇이고 인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반성, 아니면은 좀 더 대안적인 표현력을 찾는 그런 미술로 바뀌게 됩니다. 소위 종교개혁기 이후에 우리의 미술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위기의 미술이라고 해서 매너리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대문자 M을 써서 우리가 이제 매너리즘이라고 하면 매너에서 오는 것이죠. 교양과 태도와 예의 범절을 얘기하는 거지만, 대문자 M일 경우에는 인습적이고 관행적으로 그냥 반복적인 표현을 할 때 쓰는 조금 폄하하는 예술적 성과를 얘기할 때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대혼란이 오면서 바로 이런 매너리즘이라는, 우리가 보면은 앞서 봤던 굉장히 균형과 질서와 어떤 전통에 대한 존중과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미술이 아니라 질서도 없고 약간 혼란스럽고 표현의 중심도 없는 그런 미술로 교회 미술이
어떻게 보면 후퇴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또 다른 진보를 위한 일부 후퇴일 수도 있지만 그 단계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후퇴된 모습들을 일시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는 뭐 라파엘로는 이때는 이제 곧 죽어서 결국 이런 미술을 하진 않았지만 그의 제자라든지 특히 후기 미켈란젤로의 미술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미술들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 종교개혁의 그 단초를 열었던 마틴 루터의 모습입니다. 그의 그 어떤 도전이 결국 카톨릭의 대분열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술계도 약간 양분되는 모습들이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저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은 베드로에 의해서 교황께서 그 천국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특히 저 열쇠, 바로 뭡니까? 교황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열쇠, 땅에서도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그 마법과 같은 그런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황님의 권위를 우리가 저런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종교개혁이 북유럽에서 시작하면서 이들은 그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크게 도전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교황이 군대를 이끌고 천국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게 됩니다. 교황의 권위가 실추되었고 교황은 교회를 잘못 이끌고 있다라고 북유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이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글을 쓰게 되고 그런 글을 읽은 여러 예술가들은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교황과 에 대한 권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시듯이 이 두 그림에서 하나는 교황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는 교황을 도전하는 것이고 이런 어떻게 보면 미술에서의 이미지적으로도 교차와 어떻게 대립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전혀 보지 못한 모습이시죠. 이게 16세기 이후 유럽 미술에서는 교황을 어떻게 보실 건가에 대해서 가톨릭 세계와 개신교 세계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이렇게 일찍부터 시각 이미지로 만들어져서 유포되고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트리엔트 공의회를 이끌었던 그 시작에 첫분을 놨던 분이 바로 이 바울 3세 교황이십니다. 이 티치아노라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활동한 작가가 그린 모습인데요. 좀 더 고민이 많고 이 문제, 이 가톨릭 세계가 직면한 이 거대한 종교 개혁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실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교황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를 약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에서 그런 어떤 고민과 미래에 대한 어떤 성찰 그런 것들도 약간 느껴지는데요. 특히 저 손가락의 모습 같은 게 보면 굉장히 강렬한 세부적 묘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표현력들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교황님의 모습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추기경의 모습, 거기서 어떤 심리적 대화가 오고 가는 모습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트리엔트 공의회를 이끌었던 바울 3세 교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도리어 그 로마의 약탈에 의해서 칼로스 5세의 신송로마 황제에 의한 약탈에 의해서 도리어 실추된 권위를 되세우기 위해서 도시를 더 위대하고 웅장하게 꾸미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카피톨 힐 언덕 위에 세워진 새로운 광장의 모습인데요. 이 광장의 중심지에는 이 광장을 설계한 사람은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계단과 여러 건축물들이 지금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광장의 중심에는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 중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인정하셨던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 기마상을 놓이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마상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의 모습으로 지금은 알려졌지만 그 당시에 그 광장에다가 이 조각상을 놓았을 때는 이 조각상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총동 기마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로마 황제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교를 공인하셨던 그 황제의 모습으로 생각해서 이 광장을 디자인하고 그 광장의 디자인의 맨 정점에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마상을 이렇게 배치했던 것이죠. 그 배경에서 보이시는 건물의 파사드를 봐도 거대한 기둥이 1층과 2층을 가로지르고 거기에 또 작은 기둥들이 각각의 층에 이렇게 대조를 주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디자인도 바로 미켈란젤로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강약을 극단적으로 분해해서 배치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미술들이 1527년 로마의 약탈 이후 도리어 실추된 로마의 권위를 되살리기 위해서 그 교황님들이 여러 시도한 새로운 로마 재생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총동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상이지만 이 당시까지는 이거는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총동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 이 총동상을 보존하면서 이 아름다운 광장을 설계할 때 그 중심에다가 이 총동상을 배치했습니다. 물론 이 총동상은 비바람이나 이거에 대해서 더 지금 보존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박물관 안에 내부에서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대한 표현력들은 이렇게 거대한 벽화가 돼갖고 그 여러 궁전 안에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바티칸에도 그려지게 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분열된 로마 제국을 다시 합치려고 했던 여러 밀뱅크의 전투라든지 이런 그림들을 완전히 거대한 벽화로 다시 그려서 그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전 교회의 권위와 이 위기 시대의 교회의 어떤 통합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가톨릭 세계의 고민들을 이렇게 회화적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아마 그 시작은 라파엘로가 했다가 그 제자들이 완성을 하게 됐는데요. 그림은 굉장히 좀 복잡다단하고 좀 어수선합니다.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그 어수선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매너리즘이라는 그 표현의 어떻게 보면 회화적 설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여러 그 전쟁의 모습들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 장군들과 황제들의 움직임들이 보이는데요. 비례나 움직임들은 그 전에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어수선하면서 약간 좀 비례가 왜곡되거나 깨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이후에 갈수록 좀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단조롭고 비례가 깨져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요즘 시각에서 보면 좀 새로우면서 다이나믹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매너리즘이 어떻게 보면 양식적 후퇴라고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많이 있다고 좀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 지금 이러한 모습들도 미켈란젤로가 그 피렌체에 있는 산 레론제 성당의 신성부실에 제작한 그 내부 구조와 내부 인테리어 조각과 이런 배치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가장 유명한 조각들은 바로 이러한 줄리아노 데 메디치의 무덤과 같은 조각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무덤이 있고 그 위에 이 무덤의 그 위에 새벽과 그 황혼이 그 인간으로 만들어져서 그 조각 위에 놓이게 되고 이 무덤의 주인공인 줄리아노 데 메디치의 모습이 저 위에 저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사각형의 틀 안에 저 세 명의 사람의 움직임이 안정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더 불안하거나 이 균형이 깨질 듯하게 보이십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더 후자에 가까운데요. 크게 보면은 정삼각형의 구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꼭지점이 너무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이전 좀 더 힘에 의해서 분해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저 둥그런 무덤 위에 놓여 있는 저 두 그 새벽과 황혼을 나타내는 신의 모습도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약간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곧 바닥에 떨어질 것 같고요. 심지어는 그 위에 있는 줄리아노 데 메디치의 모습도 약간 그 너무나 좁은 공간에 앉아 있기 때문에 앞뒤가 어떻게 보면 깊이감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디테일을 보시면 좀 더 놀라운 표현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미켈란젤로 같이 위대한 조각가가 한 것이 맞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목 부분을 한번 보시면
목이 이렇게 굉장히 길쭉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점 보시게 되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미켈란젤로는 그랬죠. 이전 원래의 얼굴보다도 사람들은 다르게 더 좋게 기억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의 얼굴보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형상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걸 얘기했는데요. 저런 긴 목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줄리아노 데 메디치가 보여줬던 그 고상함과 어떻게 보면 그 부드러운 우아함들을 더 강조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 장치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굉장히 비현실적인 비례감인 것은 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계속 드러나게 되면서 이 시대 미술을 우리가 약간의 퀘션 마크, 소위 말하는 매너리즘이라는 시기로 부르게 되죠. 그런데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성모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성모님의 모습도 좀 보시면 의아한 모습을 좀 읽을 수가 있는데요. 방금과 같은 이런 긴 목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런 것들은 미켈란젤로뿐만 아니라 여러 작가들도 성모님의 우아함과 유려함들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신체적으로 약간 변형을 시켜서 완벽한 신체라기보다는 좀 더 그 형태를 통한 메시지에 주목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미술로 변화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금 그 미켈란젤로가 제작한 신성구실, 산 로렌조 성당의 메디치 신성구실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아까 같은 그런 비례와 구도를 다시 읽어낼 수 있는데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 이거는 소위 말하면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미술적으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도전을 하는 첼린이라는 일종의 금은세공업자이면서 조각가의 미술인데요. 그는 방금 봤던 이 이 새벽과 황혼의 조각을 이용해서 소금 그릇과 설탕 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굉장히 고급적이고 그러지만 발상이나 이런 거는 요즘에 소위 현대미술에서 말하는 약간 상업화된 그런 모습, 약간 키치적 상상력에 의해서 그런 그 위대한 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각적인 어떤 모습으로서, 물론 여기서는 뭐 비너스와 마스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 기능적인 어떤 목표는 설탕 그릇 정도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미술이 어떻게 보면 미술의 속류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지금 미술, 소위 말하는 상업 시대에는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놀라울 것도 아닌데요. 이런 어떤 상업적 속류화들의 어떤 징조도 16세기 바로 이 매너리즘기에 드러났다라고 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16세기 미술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작품은 바로 그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피에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미켈란젤로가 죽기 직전에 일종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죽기 직전에 제작한 피에타의 그 모습입니다. 성모님이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는 듯한, 어떻게 보면 다시 부활하는 예수님을 암시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거의 완성되어 있지 않고 거의 미완성으로 남으면서 이제 일부 파괴까지 되면 모습들이 도리어 너무나 현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런 압축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상력을 더 투영해서 이미지를 끄집어내서야 좀 더 완성될 듯한 현대미술에서 보이는 여러 기법들까지 암시하는 그림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피에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초기에 우리가 봤던 안정감 넘치는 정삼각형의 피에타가 아닌 이렇게 거의 파괴되고 미완성으로 남은 피에타가 어쩌면 16세기 첫 번째와 마지막을 장식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마지막 피에타는 초기에서 보였던 그런 안정감과 어떤 균형 있는 표현력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여러 어떻게 보면 질풍노도의 시대의 어떤 반성과 고민, 그 성찰의 결과물로서 다가온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작품이 주는 에너지나 어떤 그 정서적인 호소력은 초기 피에타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듭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얘기한 종교개혁기 어떤 그 위기의 시대에 있어서 교회 미술의 어떤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면 혼돈스럽지만 이 혼돈 가운데서 분명히 새로운 미술의 메시지들이 하나씩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들이 이어져서 소위 새로운 미술, 바로크라는 미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바로크 미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 미술의 또 다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바로크 미술인데요. 이 바로크 미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